살다 보면 죽어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큰 공을 세웠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빼앗기거나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부정적인 평가와 모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의병을 일으키고 황건적을 몰아내는데 큰 공을 세웠던 유비 삼형제도 시작은 좋았으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유비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관우 장비 삼형제를 중심으로 의병들이 모여든 결과 군사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식량과 장비가 없었습니다. 진군하던 중에 유비 일행은 말대를 몰고 오는 상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유비는 상인에게 앞으로 있을 전투를 위해 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상으로라도 말을 줄 수 없냐고 요청합니다. 상인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이자까지 쳐서 말값을 치르라고 쿨하게 이야기한 후 선뜻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상인은 말 이외에도 무기를 만들 쇠 천근과 금은까지 건네주지요. 이때 받은 쇠로 유비는 검을, 관우는 무게 80근에 길이 10자나 되는 청룡 언얼도를, 장비는 길이 1장 8척이나 되는 장팔 3호를 만듭니다. 유주태수 유원에게 가서 머물던 유비 일행은 탁군을 침략한 5만 명의 황건적과 대웅산에서 대치합니다. 이때 선봉장으로 나선 장비는 황건적의 부장 등무의 가슴을 찔러 죽이는데요. 적장인 정원지가 뛰어나오지만 이번에는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들고 한 칼에 그를 해치웁니다. 장수를 잃은 황건적은 도망가기 바빴고 유비는 첫 전투를 대승으로 장식합니다. 다음날 유비는 청주성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병하는데요. 추정이 이끄는 관군과 매복 작전을 펼쳐서 황건적을 박살내고 청주성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비 삼형제에게는 쾌조의 2연승이었죠. 유비는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쳐준 스승인 노식이 5만 명의 관군을 이끌고 15만 명의 황건적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유비는 노식의 부탁을 받고 1000명의 관군을 이끌고 황보숭과 주전을 도우러 갑니다. 하지만 황보숭과 주전은 장보 장량 형제에게 화공을 퍼부어서 조조와 함께 대승을 거둔 후였습니다. 황보숭은 유비 삼형제에게 돌아가서 노식 장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공을 세울 기회를 놓치고 왔던 길을 돌아가던 유비 일행은 길에서 노식을 압송하는 수레를 만납니다. 깜짝 놀란 유비가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노식은 조정에서 온 환관이 뇌물을 요구했으나 군량미도 부족한 상황이라 뇌물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노발대발하는 장비를 다독여서 탁현으로 돌아간 유비 삼형제는 장건이 이끄는 황건적들을 공격해서 동탁을 구해줍니다.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동탁은 유비 일행이 의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비웃으면서 상대해주지도 않고 자리를 뜹니다.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동탁을 잡아 죽이겠다는 장비를 말린 후에 유비 일행은 주전에게 돌아가 장보의 군사들과 격돌합니다. 처음에는 장비가 장보의 부장 고승을 단숨에 해치우면서 기세가 좁았지만 두 번째 싸움부터는 장보가 요술을 부려서 무수한 병사와 말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패전하고 맙니다. 유비는 장보의 요술을 파해하기 위해서 장보가 만들어낸 가짜 군사들을 매복이 있는 곳으로 유도한 후 짐승의 피와 오물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요술이 깨지자 장보는 겁을 먹고 양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걸어 잠굽니다. 유비 일행이 장보군과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황보숭은 장량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인 끝에 그의 목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장각은 이미 병들어 죽은 후였는데 황보숭은 장각의 무덤을 파내서 시신의 목을 벤 후에 황제에게 보냅니다. 황보숭은 큰 공을 인정받아서 거기 장군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황보숭은 이때 노식이 공이 크고 죄가 없다고 청해서 노식도 복직시킵니다. 이러한 황보숭의 승전보를 들은 주전과 유비 일행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들이 양성을 총공격하고자 할 찰나에 황건적 장수 엄정이 장보의 목을 베어 갖다 바치는 바람에 싸움은 싱겁게 끝나고 합니다.
황건적을 이끌던 수뇌부였던 장각, 장부, 장량, 삼형제가 죽은 후 황건적의 위세는 크게 줄었지만 한충을 비롯한 잔당들은 상당한 세력을 유지한 채 관군에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은 주전에게 잔당 토벌을 명했고요. 주전과 유비의 병력에 나중에 손견이 합세해서 잔당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주전과 손견 등은 모두 이때의 공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오르지만 주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뒤늦게나마 세운 공에 비해서는 한참이나 모자란 안회현 현위라는 보잘것없는 관직을 받는데 그치고 말죠. 유비가 안회현에 부임한 후에는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치안도 좋아집니다. 이때 조정의 관리가 감찰을 한답시고 안회현에 도착했습니다. 관리는 도착하자마자 유비의 흠집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노골적으로 뇌물을 바치라는 사인이었으나 눈치 없는 유비는 관리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유비가 뇌물을 주지 않자 돈을 뜯어내기 위한 관리의 행패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 상황에서 술을 먹던 장비는 마을 사람들이 매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리를 숙소에서 끌어냅니다. 관리를 말뚝에 묶은 장비는 버르나무 가지로 관리에게 혹독한 매질을 가합니다. 난리법석이 난 것을 알게 된 유비와 관우가 장비를 말리러 왔으나 이미 때는 늦은 후였지요. 유비 일행은 관직을 사직한다 말하고 관리를 풀어준 후에 도망길에 오릅니다. 조정으로 돌아간 관리가 모함을 하게 되면 체포령이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건적이 토벌되고 십상시에 천하가 되자 강직하고 청렴한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있던 벼슬마저 낮아집니다. 황건적 토벌에 큰 공을 세운 황보숭과 주전 역시 환관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벼슬이 추락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따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보다 여기저기 뇌물을 바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유산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서 일제에서 돈과 권력을 모은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해 역사와 진실을 왜곡시킨 탓에 더욱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비 형제 황보숭, 주전이 모두 큰 공을 세웠으나 권력을 잡은 십상시들에게 아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오히려 탄압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잘 나가는 이들을 부러워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하수입니다. 고수들은 그들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설사 돈과 권력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기회를 기다립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나를 알아주는 시대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삼국지는 천하를 영원히 좌우할 것처럼 보였던 장각과 십상시도 결국은 10년도 못 채우고 죽음을 당한 채 곤좌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때로는 늦게 가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삼국지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